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무사 이재입니다. 평일반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과목에 대해 가지고서요. 우선은 그 과목의 접근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노무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통암기와 친하지 않은 과목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노동이라던가 인사 같은 과목들을 많이 배워왔었고요. 그리고 노무사들이, 저도 노무사긴 합니다만, 가르치는 그 방식에 좀 많이 익숙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노무사 시험에서의 그 공부 방안을 책을 달달 외우는 통암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목의 경우에는 통암기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서 알고 모르는지를 가리는 거. 라고 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그 노동법에서의 암기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노동에서의 암기는 A, B, C, D, E, F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암기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 B, C, D, E, F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문자를 좀 짜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민소의 암기 그리고 행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쟁에서의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OX를 가리기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다양한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통을 느꼈었고, 그리고 OX를 가리는 부분이라고 하는 데서 일종의 치유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양한 경우의 수의 OX를 가리는 부분은요. 방식이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노동법의 경우에는요. 법리 자체는 심플해요. 결국에는 재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익 형량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심플한 원툴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적용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영혼을 갈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라고 하는 판단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민사소송법은요. 법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법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그 경로를 정확히 현출하면은 설득력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일종의 조금 국어 같은 느낌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영어와 수학의 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영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노동법에서 우리가 배운 단어들보다 훨씬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외국어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한 법리에 대해서 경로를 현출하는 것이 중요한 약간의 그 회로라든가 순서도 그리기와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 같은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어는 쉽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행정쟁송법 같은 것으로 들어오면은요. 영어라던가 수학 같은 과목은 잘했을 때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런 과목은 할 줄 알면 무조건 득점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런 측면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몰라도 아는 척이 통 암기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인사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해한 척하고서 통암기를 해가지고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먹히는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수학을 모르는 척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르는 척이 어려운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알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통암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본질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가 좀 이 민사소송법의 핵심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 책의 경우에는 총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챕터별로 다시 테마별로 쪼개놨습니다. 여기에서 그 총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합치면은 총 6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이 총론 부분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선은 용어적인 부분에서 익숙해져요. 용어에 익숙하게 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 같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와 단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 노동법 강의를 할 때는 답안 작성의 숙련도, 답안을 예쁘게 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노동에서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은 답안 작성에 숙련도라고 하는 것을 깊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들이 보는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경로를 정확히 현출하는 거. 그리고 행정쟁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이 경로를 정확히 현출하는 답안이 30% 미만 정도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보다는 이 경로, 즉 준원점을 모두 맞추는 데에 핵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 준원점을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준원점 정도만 맞추고 부수적 논점 몇 가지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요.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면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60점대가 나왔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소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쓰기 위한 노력은 좀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쓸 수 있으면 돼요.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쓸 수 있으면은 진짜 제가 동차 때 행정쟁송을 저는 2개월 동차했기 때문에 개판을 썼는데 59점 나왔거든요. 답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케이스 문제의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고 내가 이것을 맞출 수 있는지와 맞출 수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내용을 구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제가 과제로 OX 문제를 좀 많이 내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단문의 경우에는요. 단문은 지금 이 책 혹은 노무사 수험서를 똑같이 쓰면은 되게 고득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단문의 특징이요.
무성의하게 그냥 넓은 범위를 던져버립니다. 진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쉽게 내는 동시에 굉장히 생각 없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뭐 천하제일 빨리 글씨 쓰기 대회를 하는 식으로 그 나름대로 그 교수들의 그 책을 편집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 강사들의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서 넣은 그 수험서에 있는 내용으로 꾸겨 쓰는 것, 그것으로 득점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문은 그래서 자신의 리듬으로 가야 돼요. 지금 특히 그리고 지금 사실상 그 민사소송법의 단문은요, 천편일률적인 정말 똑같은 스타일로 사람들 다 똑같이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스타일로 단문을 쓴다면은 그 자체가 그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인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문은 머릿속에 넣은 것을 자신의 리듬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지기도 합니다. 그래, 본질적 내용을 일단 모두 써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는 개수로 많이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요, 불합격의 지름길 말씀을 드리면은 단문 40개 달달 외우기. 민사소송법은 그냥 선택 과목에 불과하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까지는 아는데요. 이게 정말 최악의 방식입니다. 차라리 이 짓을 하는 것보다요, 지금 그 60페이지짜리 총론을 외워버리는 거, 그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불합격의 지름길은 이렇게 공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되게 친절하고 예쁘게 단문 한 40개를 만들고, 그리고 사례를 한 50개 만들어 가지고서 요거에 대해서 달달 외우는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좀 더 수험가에서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노무사 수험의 스타일이라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을 때 절대 득점할 수는 없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일기 평일반에서요, 전제는 어떤 선생님의 강의이든지 간에 연기를 수강했음 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즉, 채권자 대위 소송의 케이스를 못 풀어도 채권자 대위 소송이 뭔지는 안다라고 하는 거. 즉, 대위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와 동일한 인물로 그 소송상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자, 그리고 일부 청구라고 하는 것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만 소송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합의 확정이 필요하고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공유물 분할 소송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정도의 개념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일기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 같은 것이 살짝 빠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전체적인 소송의 플로우를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페이지에 있는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소송의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프린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떠오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칠판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고 소제기 전 준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관할합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 같은 데서 한 거의 끝쪽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뭐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와 같은 식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관할합의가 있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수행 능력 보완을 위해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위 제기 및 심사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소송 절차의 개시라고 하는 것은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 소장에 대해서 적식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적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소장 2번을 송달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소송 계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소송 계속의 효과에 따라서 중복 소재기 금지, 그리고 참가, 소송 고지라고 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의 응소 단계입니다. 피고는 소장 2번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 즉 이 소송은 이유 없어서 기각해 달라라고 하는 등의 답변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요, 변론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변론 준비 및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을 확인하고 나서 변론 준비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원고의 공격은요, 본안의 신청, 즉 나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때 주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법상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근기법 46조를 예로 들면은 휴업을 했고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다 같은 것을 주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이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고는 방어에 들어갑니다. 우선은요, 피고는 소송 요건을 흠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즉,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니까 각하 판결의 대상이다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안과 관련해서는요, 부인,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는 거, 부지, 내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부지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항변은요, 권리 소멸 저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말아요. 즉,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 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다고 그 사실 모르는 거다 라고 하는 거. 항변은 돈을 빌렸지만 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변제기를 연재해줬다 혹은 채무를 면제해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항변입니다. 자, 그리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돈을 빌렸고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라는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을 말하게 되고요. 자, 자백을 한 사실에 대한 것은요, 판사는 파수로 매주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즉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하면서 수회의 기일이 진행되게 되고요. 증거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성숙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소송의 종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우선은 법원 판단에 의한 종료로서 판결이 선고되게 되어 이 판결은 불복하지 않으면은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의사에 의한 종료로서는 소취하, 소제기를 철회하는 것이 돼요.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안 판결이 나온 뒤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청구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원고의 패소 자인을 말합니다. 청구 포기 조서의 기판력 인정됩니다. 청구 인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고 청구의 전면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인락 조서에도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에 대한 것이고요. 화해 조서의 기판력도 인정돼요. 자, 각각 취하는 경기 취소, 포기와 인락은 기권, 패, 그리고 재판상 화해는 무승부와 상금, 배분 정도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7페이지로 가서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얘 자체를 단문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총론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케이스가에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고, 다만 이 소송행위의 일종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요, 얘네가 단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행위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행위는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으로 규율되는 행위, 이것이 소송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건과 효과가 민법, 즉 실체법으로 규율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행위라고 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률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은요,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무효가 되는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행위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기에 따른 분류부터 시작을 할게요. 소송 전 소송행위는 제소 전, 소제기 전의 행위로서 관할합의,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단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권 수여 행위, 그리고 중재 합의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외의 소송행위는 소제기한 다음에 변론 외의 행위로서 불상소 합의 등이 있는데요. 자, 불상소 합의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끝내기, 그리고 불항소, 비약상고 합의는 2심을 스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단문 사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단문이나 사례의 내용을 적을 때 소송 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는 측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변론에서의 소송 행위는 본안 신청과 반대 신청,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소송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송상의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에는요, 소취하, 상소취하, 의의권 포기, 상소권 포기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계약에는 관할합의와 불상소 합의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라던가 요거, 그리고 요런 것들은 단문 출제 가능성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그 소송행위를 두 개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효적 소송행위와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지를 하나씩 그릴 거예요.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에 재판 내지 행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신청 주장, 증거 신청 등의 소송 행위를 말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은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소재기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 취효적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요. 소재기하면은 소의 적법성 따집니다. 그 다음엔 이유 구비성 따지게 돼요. 이 2단계의 평가를 거쳐가지고서 법원이 응답을 하게 되고요. 하자가 있는 취효적 소송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한 신청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행위에 개입 없이 직접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소취하나 청구의 폭이 있나 화해 그리고 소송 고지와 같은 소송행위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소취하라고 하는 것은요. 취효적 소송행위인 소재기를 철회하는 여효적 소송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유효성 평가만 있고요. 법원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소취해서 제출하면요. 법원은 그냥 처리를 해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여효적 소송행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효로 처리를 하고 그 후 절차에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효적 소송행위와 취효적 소송행위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게 돼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법원은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오케이 하고서 여기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합니다.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신청이에요. 소제기하거나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거나 본안 신청을 하거나 증거 신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응답이 필요해요. 판결을 통한 응답이거나 결정을 통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송행위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살아있니? 당사자 능력, 혼자 할 수 있어? 소송 능력, 각각 권리 능력, 행위 능력에 대응하고요. 똑바로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변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할 경우에는요. 소송상에 법정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소송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의 법률 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적 안정 등이 중시되고 있는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예외는 예비적 병합과 같은 소송에서 재판명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소송 내적 조건에 대한 것인데요.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도 대표 이미지를 하나 미리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적으로 그리는 게 편해가지고서요. 자, 주의적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묵시적 근로관계에 기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 그리고 예비적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바이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사 표시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경우가 그 예비적 병합의 예시거든요. 자, 근로자 지위를 획득했으니까 그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존재하고 나를 고용하라라고 하는 청구를 하게 돼요.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순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송 내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민법상 흠을 이유로 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사기, 강박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대상에 대한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물의 자료 수집에 대해서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 등에 대해서 취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자백, 포기, 인락, 화해는 허용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에 대한 인지 청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경기, 즉 결론이 나지 않은 취하는 허용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자백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한다거나 혹은 아버지로 치겠다라고 하는 화해라는 것은 좀 실체적인 진실에 반합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주의, 구술주의 요청에 따라서 구술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송의 확실을 위해서 소, 상소 등의 제기 취하는 서면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서면주의 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법상의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체협약 그 해석 원칙에서 그 첫 번째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 즉 문헌을 중시하지만 동기, 경위, 목적, 진위와 같은 재반 사정에 따라 가지고서요, 당사자가 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법상의 법률행위는 그렇게 하지만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이것을 훨씬 더 중시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서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약간의 합리성, 약간의 유연성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보다는 이 소송행위 쪽은 훨씬 더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서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소송행위 철회 이 부분은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C 정도로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행위의 철회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취효적 소송행위, 소제기 등의 경우에는요, 철회 자유의 원칙입니다. 소취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신청, 주장, 증거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 정정,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문한 메뉴의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판단은, 즉 요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공한 재료로만 요리하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철회가 허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지위가 구축된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됩니다. 즉 대표적으로는 소제기 후에 피고가 본안에 응수한 경우에는 소제기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는, 소취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증거 신청에 기해서 증거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의 없이 철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법원은 이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업무 처리를 하게 돼요.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차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효적 소송 행위의 경우에는 철회 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자백이라던가 혹은 소취하 등이 이루어진 때의 경우에는요, 민사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서 재심 해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요, 소송 경제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소송 절차에서 재심 사유를 유추해서 철회할 수 있게 함이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어서 철회를 허용을 합니다. 다만 청구 포기 인락 화해라고 하는 것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철회가 안 되는 것으로 보게 돼요. 이때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준재심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입니다. 소제기 후 피고가 본안에 응수한 후 증거 신청 후 증거 조사가 개시된 후 자백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인정되게 돼요. 그리고 자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음을 증명한 때 역시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C 플러스 정도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 여효적 행위 중에서 즉 자백과 같은 것들은요, 민법을 유추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반진실 더하기 착오 혹은 동의로만 취소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백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형태의 소송행위인 취하나 포기나 인락 화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자, 이것은 결국에는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니까 절차 안정과 무관해서 결국에 예외적으로 민법 제 109조의 착오라던가 혹은 제 110조의 사기 강박을 유추해 취소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설은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 구속적 소송행위입니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를 전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 구속력이 발생하는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절차 안정을 위해서 표시주의가 관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 유추 부정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절차를 끝내는 것에 대한 것은 안정과 무관하다. 절차를 끝내는 건데 안정과 뭔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민법 유추 긍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요, 우선은 소송행위 자체에 대해서 요 대원칙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처벌을 받을 타개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만 존재한 때에 한해서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취하가 아닌 포기나 인락, 화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하가 타인의 강요폭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 없이도 무효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충자료
1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원칙은 뭐 착오로 냈다, 조금 속았다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심보다 표시를 중시한다라고 해가지고서 효력은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기나 강박과 같은 범죄 행위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재심을 하는 것보다는 무효주장을 해서 이 절차 내에서 끝내는 것이 소송 경제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를 유추해서 유죄 판결 확정하는 시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완전한 의사 박탈의 경우에, 즉 감금이라던가 극심한 폭행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취하에 대한 부분으로만 케이스로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유죄 판결 없이도 당연 무효라고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검토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의사능력 흠결에 대한 부분인 착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사기강박을 분리합니다.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절차 안정을 해치니까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사기, 강박을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만 재심 사유를 유추해서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재심의 소위 남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 유죄 판결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재심의 요건을 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송행위에 철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서, 그래서 유죄 판결의 확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살짝 그 방향성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부분의 케이스 문제는 그 성격상 취하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청구에 폭이나 인락, 화해와 같은 것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는 여기에 대해서는 취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선은 폭이나 인락 그리고 화해의 경우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얘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지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기판력에 있어서 준재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소송행위의 흠, 하자와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책 먼저 보고 나서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좀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흠없는 소송행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흠결을 제거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행위를 할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소송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예의 예시라고 하는 것은요. 송달이 무효일 때 재송달하는 거. 그리고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 소송 능력 회복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소송 절차 중단 중의 행위를 이건 무효거든요. 이거를 수개 후 다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그리고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판결 선고나 판결 확정 뒤에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이는 묵시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행위가 유효권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 이를 보충해서 유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보정 명령을 받아서 정정 보충할 수가 있고요. 보정의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효는 세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그 보충 자료에 있는 세 번째 표 보게 되면요. 얘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만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뭐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던가 인지대 소송 능력, 대리권의 흠, 표시 정정과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소 보정이라던가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변경, 그리고 피고 경정과 같은 것들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흠결의 치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 자체는 제거되지 않았으나 그에 따른 무효의 효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해서 유효로 취급되는 것, 이것을 흠의 치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재판의 확정에 의한 치유가 존재합니다. 관할 위반, 중복 소재기, 재소금직 소위 이익 흠결 등을 간과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은 흠이 치유되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판결들 모두 해당됩니다. 자,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연기였으면 이런 짓 안 하는데 일기니까 해보겠습니다. 판결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돼요. 위법해서 무효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능력, 적격과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것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리고 위법한데 재심으로 취소가 가능한 것. 이것은 그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더 얘도 마찬가지로 한정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초레어고 얘도 레어예요. 그리고 흔한 거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나 확정되면 치유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노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의권 포기 상실로 인한 치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 그러니까 본안이 아닌 것에 대한 의미 규정, 즉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리가 성격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규정이 제 150조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이의권 포기 상실의 대표적인 예시 말씀을 드리면은 소 변경에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 이런 것들이 이의권의 대상입니다. 자, 이거는 절차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사익적 요건이라서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적법한 소 변경으로 인정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송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나서 소송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민소의 5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이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역시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해사항에 좀 더 가깝고요. 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A급 케이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 소송 요건의 총론을 배우고 나서 각계 검토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소송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인트로적인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소개팅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왔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선자한테 전화해서 따집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순위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소송 요건의 개념 짧게 정의 내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은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사항으로 본안 심리, 본안 판결의 전제가 되게 돼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은 소 전체가 각하되게 되고 본안 판결이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법원에 관한 것이 있고 당사자에 관한 것이 있고 소송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법원에 관한 것은요. 제소한 법원에 인적, 물적, 장소적 재판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할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일 것, 즉 법률 문제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고 관할법원은 그 중에 어느 법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첫 번째, 당사자가 실제해야 돼요. 도롱뇽 등을 원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소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능력, 살아있니, 적격, 너의 권리니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어 소송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대리라던가 혹은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리대표권이 있을 것, 그리고 원고가 소송 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했을 것 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소송물이 특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소송물의 불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액수미기재라고 하는 거. 해고된 근로자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미지급 수당 일체만 청구하는 거. 이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속가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피고가 무엇을 방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급 수당 일체가 아니라 2억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철거 소송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도면 없이 막연히 침범한 부분에 철거를 구하는 것, 이것도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구 원인 미기재, 즉 1억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송물 불특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와닿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송물에 대해 가지고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물을 억제하는 원리로 적용하게 되고요. 자, 이때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쪼개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하고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에 공통되는 소의 이익으로요.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 권리보호의 자격이나 청구 적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종류의 소에서 원고가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가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한 소송의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위 주관적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 요건充足을 해야 되고요. 가사, 회사 소송 등에서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 기간을 준수를 해야 돼요. 전자는 중요하고 후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직권 조사 사항에 대한 이 소송 요건의 조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직권 조사 사항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리 조사해야 될 사실을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런 표현 쓰거든요. 법원은 그 판단 지초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해서 흠결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지적해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직권 탐지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 탐색을 의미를 합니다. 법정 밖을 돌아다니면서 없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직권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은 아니에요. 내부 검토입니다. 법정에 제출한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점, 모순이나 하자 등을 발견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리고 추가 증거가 없느냐와 같은 것을 촉탁하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법적 의의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고 이 부분은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우선은 의권의 포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변론주의의 대상들의 경우에는 사익적입니다. 그래서 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권의 포기 상실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경우에는 재량으로 각하가 가능한데요. 변론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조사 사항들은 각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백 역시 변론주의의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상고 이유서를 미제출했었을 때 기각 판결 내리는 것 역시 변론주의의 대상에 대한 것이며 직권조사 사항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실에 대한 판단은 누락하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은 그것 자체가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송법적 의의라고 하는 것에서요, 변론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좀 소송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방법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디폴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직권조사형이 디폴트가 되고요. 그리고 변론주의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직권탐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보다는 중요도가 좀 레어한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책을 보는 것보다 표를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보충자료 3페이지에서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론주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폴트보다 공익성이 낮은 것들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임의관할이라던가 각종 소송법상의 계약, 즉 부재소 특약 같은 거, 즉 어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이 약합니다. 즉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에만 판단합니다. 즉,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항변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사자가 자백한다면은 그 자백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권 조사형의 경우에는요, 직권 탐지, 즉 조사관을 두고서 법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백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직권 탐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 반해서 공익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속 관할은요, 이미지를 특허 법원으로 잡습니다.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상대로 한 재판과 같은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이런 공익성이 강한 것들은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백에 구속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자,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자백한다라고 하는 거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디폴트는 직권 조사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변론주의형과 직권 탐지형 쪽을 탐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한 증명, 즉 법률이 정한 증거 방법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증명이기 때문에 10중 8구지만 그보다 절차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증명하고는 살짝 구별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단 기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본안의 법률관계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을 하게 되니까요, 본안 판결의 요건인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라고 하는 것도 요 시점의 기준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관할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선정 당사자의 당사자 적격, 대리권 등은요, 제소 시에 갖추어두면 그 후 소멸해도 소가 불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즉, 예외라고 하는 부분은요, 법원과 당사자의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뒤에 사유를 고려한 경우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뒤에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거나 성실한 경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는요, 변론이 종결된다라고 하더라도요, 판결 선고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당사자는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법원은 이 증거를 최종적으로 모아가지고서 판단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선정 당사자, 즉 공동소송에서 대표 소송인의 자격, 상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이 사유를 고려해가지고서 소송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사이에 회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퇴사 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변종 뒤의 사유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증명책임은 본안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권조정 소송인 소송 요건에 대한 이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조사 순서라고 하는 것은 소송 요건 선순위성에 대해 가지고서 보게 되는데요. 얘는 C급 단문 정도 되는데 사시에서 제출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노무사 시험에서의 수험 형태를 봤었을 때 얘가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얘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책으로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 본안 심리가 먼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청구가 이유 없음을 판명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구 기각의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통설과 판례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엔 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각하해야 되고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수리성을 긍정합니다. 자, 그리고 검토는요. 재판권 등의 흠결을 간과하면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능력이나 대리권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 판결했다라고 한다면은 절차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정도로 짚어주고 갑니다. 자, 그리고 조사 후 법원의 조치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계속 볼게요. 소송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계속 본안 심리하면 됩니다. 적법하다고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존부에 대해서 다투고 그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간 판결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안 심리를 하거나요. 혹은 종부 판결의 이유에서 소송 요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권 조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서 즉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판단 유탈의 상고 이유는 안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요. 각하는 소송 판결로서 절차를 종료하게 되고요. 자, 이때 이 소송 판결은 종국 판결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 불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기판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정이 가능한 경우 소송 능력이 대표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변론 소각하가 가능하고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병합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요. 각하가 아니라 독립된 소로서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무도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소송 요건 흠결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무효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권과 당사자 능력 일반입니다. 재소전 사망 간과 그리고 당사자 적격 흠결의 간과 판결은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판결이 유효한 경우는 확정 전에는 상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 관한 위반 등은 판결 후에는 치유되게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의 경우에 한해서 재심이 가능하고 특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요. 소의 이익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